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1월 20일 피고인 5명이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70대 노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성그룹 전 회장의 부인 오명희. 증인석에 한 청년이 섰습니다. 28세 강지호 태성그룹 전무이자 오명희의 손자였습니다. 제 어떤 일을 헤아려 한 사람은 저 여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 충격적인 재판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안고 지금 계신 곳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8년 전 눈 내리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12월 5일 강원도 산골 마을 43세 최순자는 미혼이었습니다. 20대의 어머니 병수발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뒤 15년간 홀로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한쪽이 마비되어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순자는 매일 어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살았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읍내에 작은 순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손님용 테이블 5개가 전부였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순잔의 국밥이라고 손글씨로 쓴 것이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 산소로 향했어요. 보자기에 과일과 막걸리를 쌌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첫눈이네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순자는 몸이 굳었어요. 산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바위 아래 눈에 반쯤 묻힌 포대기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쳤습니다.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 생후 100일쯤 되어 보였어요.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포대기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별 모양 목걸이 하나. 쪽지 한 장.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획은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묻은 듯 했습니다.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발자국이 있었지만 눈발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순자는 고민할 틈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옷 위로도 느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고 눈길을 미끄러지며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을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어요. 젖은 포대기를 벗기고 마른 이불로 감쌌어요. 차가운 작은 손을 비비며 체온을 전했습니다.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작은 숟가락에 묻혀 조금씩 먹였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마다 미음을 먹이고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어요. 장작을 계속 넣어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새벽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 내가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아기는 순자의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쪽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지. 그럼 살아야지. 내가 키울게. 지우. 지킬지 있으루.
하늘이 지켜주는 아이. 읍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순자가 아기를 데려왔대. 이 나이에 왜 내냐?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순대국밥집에 오는 손님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순자는 묵묵히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3살이 되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읍내 순대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이면 산골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우는 가게 한쪽 좌식 평상에 앉아 손님들을 구경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김치 많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저 아저씨는 고춧가루 안 좋아해요.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어떻게 다 기억해? 어느 날 한 손님이 계산을 깜빡하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때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돈 안 줬어요. 10,000원. 계산대를 확인하니 정말 10,000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모자랐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났어요. 국밥집 아들, 보통 아이가 아니래. 읍 동사무소 직원 박정우는 단골이었습니다. 35세, 안경 쓴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점심시간마다 순대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정우는 지우의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최근 지우의 계산 능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 살이니? 3살이요. 그런데 저 계산력은 뭐지? 정우는 장난삼아 테이블 위 젓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몇 개야? 3쌍이면 6개. 거기에 엄마가 하나 더 놨어요. 7개. 정우는 놀라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수 문제를 그려줬어요. 동그라미 3개씩 2줄. 지우는 잠깐 보더니 말했어요. 6개요. 이 아이. 보통이 아닌데. 정우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로 뭘 가르친 건 아니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맨날 계산기 갖고 놀고 제가 바쁠 땐 손님 수 세는 정도예요. 그날 이후 정우는 자주 들러 지우와 숫자 놀이를 했습니다. 하람은 수의 규칙과 패턴을 이해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것도 맞춰보세요. 정우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우의 얼굴, 반듯한 이마, 눈매, 왼손잡이인 습관, 쌍가 위치, 누군가와 닮았습니다. 묘하게 닮았어. 누굴까? 잠깐 옛 친구 강민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17그릇만 준비해요. 그 이상은 안 팔릴 거예요. 순자는 웃으며 평소대로 20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손님이 딱 17명이었어요. 순대국밥 한 그릇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그릇은 그대로 냄비에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셈이야? 예지력이야?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8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건너편에 큰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대국밥 프랜차이즈. 공사 소음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 쾅쾅 망치질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건너편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게가 문을 열자 인테리어는 현대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주방, 깨끗한 흰색 타일, LED 조명이 밝게 빛났어요. 유리문에는 오픈 기념 할인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순자 가게보다 1,000원 쌌어요. 젊은 손님들이 하나 둘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가봐야지. 요새 유행하는 곳이래.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순자의 국밥집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두세 명밖에 없는 날도 있었어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비한 순대와 국물이 그대로 남아 식어갔어요. 맛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지우는 평상에 앉아 가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건너편 국밥집을 관찰했어요. 며칠 동안 지우는 건너편 가게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갈 때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뭔가 아쉬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떤 손님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런 장면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어느 날 저녁 산골집에서 순자가 특별한 걸 만들어줬습니다. 얼큰 순대국밥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것이었어요.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밖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 순자는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잘 먹네. 다음 날 지우는 가게 평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건너편은 깔끔한데 맛이 없어요. 나올 때 사람들 표정이 별로예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 프랜차이즈는 다 똑같은 맛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어때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들깨 순대국요. 고소하고 구수한 거. 엄마 가게에서 팔면 안 돼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둘이 먹으려고 만든 거지. 장사엔 안 맞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맛 좋아할 것 같아요. 겨울엔 고소한 게 최고예요. 프랜차이즈는 그냥 맵기만 하니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우의 말을 곱씹었어요. 고민 끝에 순자는 겨울 특선 메뉴로 들깨 순대국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메뉴판 한 켠에 작게 지우 추천 메뉴라고 적었어요. 빨간 매직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지우는 그 글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건너편 프랜차이즈로 향했어요. 순자는 준비한 들깨 순대국을 그대로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곱게 간 들깨가루도 정성껏 끓인 국물도 모두 버려야 했어요. 지우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박정훈이 들깨 순대국을 주문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처집을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완전 구수한데요? 정우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들깨 순대국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동료들도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와, 이게 진짜 집밥 맛이네. 프랜차이즈랑은 차원이 다른데? 소문이 동사무소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중 한 여직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프랜차이즈 말고 여길 가야 하는 이유. 사진 속 들깨 순대국은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하얀 국물에 고소한 들깨가루가 풀어져 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지만 진짜 집밥 맛은 여기 있어요. 특히 들깨 순대국 꼭 드셔보세요. 댓글이 하나 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집 근처인데 몰랐네요. 당장 가야겠어요.
사흘 뒤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순자는 정신없이 국밥을 퍼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순자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들깨 순대국은 구수한 들깨 국물에 싱싱한 순대와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와는 정반대의 집밥 감성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구수하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요즘 이런 맛 찾기 힘든데. 국밥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훈이 가게에 들러 지우와 놀다가 중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를 종이에 그려줬습니다. 분수 계산 문제였어요.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은? 지우는 잠시 종이를 쳐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공기 중에 뭔가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1이요. 정훈이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은?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1과 6분의 1이요. 정훈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풀이 과정까지 설명하는 지우를 보며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어요. 손에 쥔 펜이 덜덜 떨렸습니다. 8살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정훈이 돌아간 밤, 순자는 가게 뒤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가르쳐 줬는데 넌 혼자 이렇게 커버렸네. 산골집에 돌아온 순자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붉은 불꽃이 지우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지우는 순자의 품에 안겨 스르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순자는 작게 속삭이며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어요. 산골집 작은 방에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10살이 되었어요. 정우는 요즘 지우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똑똑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화감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눈빛, 말투,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습관,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까지 누군가와 겹쳐 보였어요. 어느 날 정우는 지우에게 고난도 수학 도형 문제를 종이에 그려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삼각형 3개가 겹쳐진 복잡한 도형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각도는 60도고요. 이쪽은 30도예요. 그럼 남은 건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정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명 방식까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지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마가 반듯했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없이 또렷했어요. 머리 위쪽을 보니 쌍가가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쥐는 모습까지 정우는 순간 강민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함께했던 친구, 수학을 가장 잘했던 친구, 역시 왼손잡이였던 친구.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우가 국밥을 먹다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에 걸린 목걸이가 티셔츠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별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중앙에는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S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테두리에는 얇은 다이아 장식이 빙 둘러 박혀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어요.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컥 떨어져 테이블 위에 부딪혔어요. 딸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한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민재가 정훈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놓으며 민재가 자랑하듯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그 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초록빛 S 이니셜, 다이아 테두리까지 똑같았어요. S는 서영이 이름 첫 글자야. 한서영. 정훈은 그 기억을 지금껏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어요. 민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그 목걸이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별 모양을 따라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친엄마가 남기신 거래요. 기억은 없지만 엄마가 늘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정훈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물 한 모금을 들이켰지만 목의 건조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재, 지우, 목걸이, 초록빛 S, 왼손잡이 쌍가.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퍼즐이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민재의 모습. MT 때 찍은 단체샷도 있었어요. 민재가 왼손으로 V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사진 속 민재와 오늘 본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이마의 각도, 눈매, 입모양,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쌍가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눈치챈 걸까? 정훈은 망설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자 민재의 번호가 나왔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였습니다. 연필로 적힌 숫자들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뚜뚜뚜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받지 않았어요. 정훈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0분 뒤 정훈의 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어요. 정훈은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훈아, 너 맞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아지고 무거워진 목소리였지만 분명 민재였습니다. 정훈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너랑 관련 있을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1월 20일 피고인 5명이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70대 노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성그룹 전 회장의 부인 오명희, 증인석에 한 청년이 섰습니다. 28세 강지호, 태성그룹 전무이자 오명희의 손자였습니다. 제 어떤 일을 헤아려 한 사람은 저 여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 충격적인 재판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안고 지금 계신 곳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8년 전 눈 내리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12월 5일 강원도 산골 마을 43세 최순자는 미혼이었습니다. 20대의 어머니 병수발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뒤 15년간 홀로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한쪽이 마비되어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순자는 매일 어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살았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읍내에 작은 순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손님용 테이블 5개가 전부였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순잔의 국밥이라고 손글씨로 쓴 것이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 산소로 향했어요. 보자기에 과일과 막걸리를 쌌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첫눈이네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순자는 몸이 굳었어요. 산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바위 아래 눈에 반쯤 묻힌 포대기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쳤습니다.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 생후 100일쯤 되어 보였어요.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포대기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별 모양 목걸이 하나. 쪽지 한 장.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획은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묻은 듯 했습니다.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발자국이 있었지만 눈발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순자는 고민할 틈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옷 위로도 느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고 눈길을 미끄러지며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을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어요. 젖은 포대기를 벗기고 마른 이불로 감쌌어요. 차가운 작은 손을 비비며 체온을 전했습니다.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작은 숟가락에 묻혀 조금씩 먹였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마다 미음을 먹이고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어요. 장작을 계속 넣어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새벽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 내가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아기는 순자의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쪽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지. 그럼 살아야지. 내가 키울게. 지우. 지킬지 있으루.
하늘이 지켜주는 아이. 읍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순자가 아기를 데려왔대. 이 나이에 왜 내냐?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순대국밥집에 오는 손님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순자는 묵묵히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3살이 되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읍내 순대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이면 산골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우는 가게 한쪽 좌식 평상에 앉아 손님들을 구경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김치 많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저 아저씨는 고춧가루 안 좋아해요.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어떻게 다 기억해? 어느 날 한 손님이 계산을 깜빡하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때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돈 안 줬어요. 10,000원. 계산대를 확인하니 정말 10,000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모자랐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났어요. 국밥집 아들, 보통 아이가 아니래. 읍 동사무소 직원 박정우는 단골이었습니다. 35세, 안경 쓴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점심시간마다 순대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정우는 지우의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최근 지우의 계산 능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 살이니? 3살이요. 그런데 저 계산력은 뭐지? 정우는 장난삼아 테이블 위 젓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몇 개야? 3쌍이면 6개. 거기에 엄마가 하나 더 놨어요. 7개. 정우는 놀라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수 문제를 그려줬어요. 동그라미 3개씩 2줄. 지우는 잠깐 보더니 말했어요. 6개요. 이 아이. 보통이 아닌데. 정우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로 뭘 가르친 건 아니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맨날 계산기 갖고 놀고 제가 바쁠 땐 손님 수 세는 정도예요. 그날 이후 정우는 자주 들러 지우와 숫자 놀이를 했습니다. 하람은 수의 규칙과 패턴을 이해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것도 맞춰보세요. 정우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우의 얼굴, 반듯한 이마, 눈매, 왼손잡이인 습관, 쌍가 위치, 누군가와 닮았습니다. 묘하게 닮았어. 누굴까? 잠깐 옛 친구 강민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17그릇만 준비해요. 그 이상은 안 팔릴 거예요. 순자는 웃으며 평소대로 20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손님이 딱 17명이었어요. 순대국밥 한 그릇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그릇은 그대로 냄비에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셈이야? 예지력이야?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8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건너편에 큰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대국밥 프랜차이즈. 공사 소음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 쾅쾅 망치질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건너편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게가 문을 열자 인테리어는 현대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주방, 깨끗한 흰색 타일, LED 조명이 밝게 빛났어요. 유리문에는 오픈 기념 할인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순자 가게보다 1,000원 쌌어요. 젊은 손님들이 하나 둘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가봐야지. 요새 유행하는 곳이래.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순자의 국밥집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두세 명밖에 없는 날도 있었어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비한 순대와 국물이 그대로 남아 식어갔어요. 맛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지우는 평상에 앉아 가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건너편 국밥집을 관찰했어요. 며칠 동안 지우는 건너편 가게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갈 때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뭔가 아쉬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떤 손님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런 장면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어느 날 저녁 산골집에서 순자가 특별한 걸 만들어줬습니다. 얼큰 순대국밥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것이었어요.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밖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 순자는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잘 먹네. 다음 날 지우는 가게 평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건너편은 깔끔한데 맛이 없어요. 나올 때 사람들 표정이 별로예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 프랜차이즈는 다 똑같은 맛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어때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들깨 순대국요. 고소하고 구수한 거. 엄마 가게에서 팔면 안 돼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둘이 먹으려고 만든 거지. 장사엔 안 맞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맛 좋아할 것 같아요. 겨울엔 고소한 게 최고예요. 프랜차이즈는 그냥 맵기만 하니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우의 말을 곱씹었어요. 고민 끝에 순자는 겨울 특선 메뉴로 들깨 순대국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메뉴판 한 켠에 작게 지우 추천 메뉴라고 적었어요. 빨간 매직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지우는 그 글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건너편 프랜차이즈로 향했어요. 순자는 준비한 들깨 순대국을 그대로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곱게 간 들깨가루도 정성껏 끓인 국물도 모두 버려야 했어요. 지우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박정훈이 들깨 순대국을 주문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처집을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완전 구수한데요? 정우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들깨 순대국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동료들도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와, 이게 진짜 집밥 맛이네. 프랜차이즈랑은 차원이 다른데? 소문이 동사무소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중 한 여직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프랜차이즈 말고 여길 가야 하는 이유. 사진 속 들깨 순대국은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하얀 국물에 고소한 들깨가루가 풀어져 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지만 진짜 집밥 맛은 여기 있어요. 특히 들깨 순대국 꼭 드셔보세요. 댓글이 하나 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집 근처인데 몰랐네요. 당장 가야겠어요.
사흘 뒤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순자는 정신없이 국밥을 퍼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순자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들깨 순대국은 구수한 들깨 국물에 싱싱한 순대와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와는 정반대의 집밥 감성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구수하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요즘 이런 맛 찾기 힘든데. 국밥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훈이 가게에 들러 지우와 놀다가 중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를 종이에 그려줬습니다. 분수 계산 문제였어요.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은? 지우는 잠시 종이를 쳐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공기 중에 뭔가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1이요. 정훈이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은?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1과 6분의 1이요. 정훈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풀이 과정까지 설명하는 지우를 보며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어요. 손에 쥔 펜이 덜덜 떨렸습니다. 8살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정훈이 돌아간 밤, 순자는 가게 뒤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가르쳐 줬는데 넌 혼자 이렇게 커버렸네. 산골집에 돌아온 순자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붉은 불꽃이 지우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지우는 순자의 품에 안겨 스르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순자는 작게 속삭이며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어요. 산골집 작은 방에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10살이 되었어요. 정우는 요즘 지우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똑똑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화감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눈빛, 말투,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습관,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까지 누군가와 겹쳐 보였어요. 어느 날 정우는 지우에게 고난도 수학 도형 문제를 종이에 그려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삼각형 3개가 겹쳐진 복잡한 도형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각도는 60도고요. 이쪽은 30도예요. 그럼 남은 건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정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명 방식까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지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마가 반듯했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없이 또렷했어요. 머리 위쪽을 보니 쌍가가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쥐는 모습까지. 정우는 순간 강민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함께했던 친구. 수학을 가장 잘했던 친구. 역시 왼손잡이였던 친구.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우가 국밥을 먹다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에 걸린 목걸이가 티셔츠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별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중앙에는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S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테두리에는 얇은 다이아 장식이 빙 둘러 박혀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어요.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컥 떨어져 테이블 위에 부딪혔어요. 딸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한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민재가 정훈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놓으며 민재가 자랑하듯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그 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초록빛 S 이니셜. 다이아 테두리까지 똑같았어요. S는 서영이 이름 첫 글자야. 한서영. 정훈은 그 기억을 지금껏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어요. 민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그 목걸이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별 모양을 따라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친엄마가 남기신 거래요. 기억은 없지만 엄마가 늘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정훈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물 한 모금을 들이켰지만 목의 건조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재, 지우, 목걸이, 초록빛 S, 왼손잡이 쌍가.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퍼즐이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민재의 모습. MT 때 찍은 단체샷도 있었어요. 민재가 왼손으로 V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사진 속 민재와 오늘 본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이마의 각도, 눈매, 입모양,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쌍가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눈치챈 걸까? 정훈은 망설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자 민재의 번호가 나왔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였습니다. 연필로 적힌 숫자들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뚜뚜뚜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받지 않았어요. 정훈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0분 뒤 정훈의 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어요. 정훈은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훈아, 너 맞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아지고 무거워진 목소리였지만 분명 민재였습니다. 정훈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너랑 관련 있을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살아가는 재벌 회장 강민재. 10년 전 사라진 연인 한서영의 진실. 그리고 눈 내리던 그날 산소에서 일어난 비극. 오명희의 잔혹한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10년 전 눈 내리던 산소, 포대기 속 갓난아기를 발견한 최순자.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 지우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천재적인 수학 실력과 별 모양 목걸이. 동사무소 직원 박정우는 오래된 친구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이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 40층. 통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밤하늘에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거실 가죽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국내 반도체 분야 1위를 달리는 재벌 그룹의 수장이었어요. 39세의 나이에 이미 업계를 주름잡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재의 얼굴에는 회장의 위험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정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 너랑 관련 있을지도. 민재는 순간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서영. 10년 전 자신이 놓쳐버린 여자. 민재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중요한 서류들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영과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며 환하게 웃던 모습. 뒤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영아, 널 찾아야 했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영은 연락이 끊긴 지 10년째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오명희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어요. 정치 명문가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서영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와 끊임없는 갈등, 서로를 향한 무관심 속에서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민재는 서영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어요. 서영이 일하던 백화점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서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정훈의 전화는 민재의 얼어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정훈이가 갑자기 날 찾은 이유가 뭘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혹시 서영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민재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창밖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는 검은 캐시미어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낮게 울렸어요. 정훈이 문자로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기계음이 차 안을 채웠어요. 민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펼쳐졌어요. 앙상한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반 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민재는 차를 천천히 몰아 순대국밥집 앞에 세웠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가게였어요. 순잔의 국밥이라고 손글씨로 쓴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발 밑창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사각사각. 가게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수한 사골 국물 향과 들깨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민재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우였어요. 평상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던 아이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지우의 얼굴. 그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이마, 쌍꺼풀 없는 또렷한 눈매. 아이가 연필을 쥔 손은 왼손이었어요. 고개를 숙이자 머리 위쪽에 쌍가가 보였습니다. 모두 민재 자신의 것과 똑같았어요. 정훈이 구석 테이블에서 일어나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지우를 응시한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민재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들깨 순댓국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은 계속 지우를 따라 움직였어요. 아이가 연필을 놓고 물을 마시고 다시 공책에 뭔가를 쓰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국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국물을 그릇에 담고 순대와 고기를 얹었습니다. 국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순자는 손님 쪽을 힐끗 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쥐지도 못하고 있는 남자.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민재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목걸이 아직 가지고 다니지?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티셔츠 안쪽을 더듬더니 별 모양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초록빛 S 이니셜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중앙에 초록빛 S 이니셜, 서영에게 선물했던 유일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민재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목걸이. 손끝이 떨렸어요. 민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몇 살이지? 지우는 밝게 대답했어요. 10살이에요. 내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 말을 들은 민재의 머릿속에 10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을 만났던 날, 카페 앞에서 헤어지던 순간, 서영은 뭔가 말하려다 주춤했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돌아보자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혹시 그때 서영이가 임신 중이었던 건가? 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정훈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우의 머리카락을
잠깐만 확인이 필요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살펴봤어요. 옷깃에 붙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히 떼어냈습니다. 티슈에 싸서 민재의 손에 건넸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국밥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평상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곧 다시 올게. 반드시. 민재는 속으로 되뇌며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민재는 한참 동안 핸들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냈어요. 그 안에 든 작은 머리카락 한 올. 가느다란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내가 내 아들이 맞는다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는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국밥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재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검은 가죽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주머니 속 티슈에 싼 머리카락이 만져졌습니다. 그 가느다란 감촉. 민재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둔 서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적힌 날짜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5월.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기기 2달 전이었어요. 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민재는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하는 내선이었어요. 잠시 후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똑똑. 40대 중반의 남자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재는 주머니에서 티슈에 싼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가느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내 것. 외부에 절대 새지 않게 유전자 검사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비서는 잠시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과 굳어진 표정을 봤어요. 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 한 명을 알아봐 주세요. 이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네,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민재는 다시 서영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사진 표면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밤낮 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비서가 가져다주는 샌드위치를 한두 입 베어 물다가 그대로 내려놓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책상에서 서류를 보던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김 탐정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회장님, 한서영 씨의 친구 한 명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자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서영 씨와 마지막까지 연락했던 사람입니다. 민재는 곧장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뚜뚜뚜뚜. 6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민재는 자신을 소개하며 서영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서영이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가 10년 전 12월 초 외할머니 기일에 산소를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어요.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어요. 전화로 저한테 내가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이라고 말을 꺼내다 말았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를 훌쩍이는 소리, 티슈로 눈물을 닦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뺑소니 사고였어요. 산길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서영이를 차가 그대로.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고 여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그날로 서영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덜컥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 카펫 위로 굴러가며 딸그락 소리를 냈어요. 10년 전 12월 지우의 나이와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서영은 아기와 함께 외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서영은 아기를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그날 밤 눈 내리는 산길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재는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 다시 귀에 댔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낙골당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흐느끼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민재는 메모지를 꺼내 빠르게 적었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잉크가 번졌어요. 전화를 끄는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직접 차를 몰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시동을 걸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민재는 1층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관리인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서영의 이름을 말하자 관리인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3층 동쪽 벽면입니다. 민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건물에 울렸어요. 타박타박. 3층 동쪽 벽면. 하얀 대리석 벽에 작은 위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서영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위패를 찾았습니다.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영의 얼굴. 민재가 알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모습. 입가에 작은 보조개가 패이던 모습. 민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냉기가 바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내 옆에 있어야 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늦게 도착한 후회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너와 아이를 혼자 두고 미안해.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민재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비서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서영의 위패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지우와 다시 올게. 꼭 데리고 올게.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위패에 깊게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3층이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진료실 문을 노크하고 열어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민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민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의사는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에 표와 그래프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친자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두 분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도가 99.99%입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로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게 웃던 모습, 손을 흔들던 모습, 공책에 뭔가를 쓰던 모습. 지우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영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 눈 속에 남겨졌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한 조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요. 민재는 병원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내가 지우는 지킬게. 이번엔 끝까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10년 전 서영의 사고. 단순한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어. 전부 다시 조사해. 사설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조사팀은 사고 당일의 CCTV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흐릿한 CCTV 영상을 확대하고 차량 번호판을 복원하고 통화 기록을 뒤졌어요. 열흘째 되는 날 조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곧장 조사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흑백 CCTV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부터 같은 시간, 같은 구간에 계속 출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화면에 검은색 SUV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이 다니던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 차량이 서영 씨를 미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조사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량 등록 서류가 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차량의 소유주입니다. 서류 위에 찍힌 이름, 태성그룹법인 차량, 사용자 오명이 민재의 어머니였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쿵 소리를 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영의 친구가 보관하던 유품에 있던 편지였어요. 익명으로 보내진 협박장이었습니다. 그 남자 곁을 떠나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인쇄된 글씨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편지 봉투에 찍힌 소인을 분석한 결과 태성그룹 본사 근처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차된 법인 차량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급하게 폐차 처리된 검은색 SUV. 수리 기록도 없이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졌어요. 앞 범퍼에 충격 흔적이 있었다는 폐차장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조사 자료를 더 파고들자 오명희의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당시 태성그룹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절실했어요.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정부 R&D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명희는 정치 명문가 딸과 민재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어요. 상대는 삼선 국회의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서영을 택했습니다. 순대국밥집 아르바이트생 출신의 평범한 여자. 오명희는 이를 지방과 기업의 몰락으로 받아들였어요. 전직 경호원의 증언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오명희 회장님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그 여자를 가까이서 감시하고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민재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는 모든 자료와 증언을 USB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협박, 미행, 사고 은폐, 과실치사 혐의였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오명희는 자택에서 정격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태성그룹 회장 모친 구속. 10년 전 뺑소니 사건 연루 의혹. 민재는 거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다시 순대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순자와 지우가 저녁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다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아이, 제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표와 숫자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 붉은 네모 안에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멍하니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쥔 손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지켜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민재는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들어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바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봉투를 밀어내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재는 봉투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지우와 그리고 당신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에 있을게요. 저 아이는 그 집에서 자라야 맞는 아이예요. 순자의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재벌과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에게 한계가 되어선 안 된다는 두려움.
가난한 시골 국밥집 아줌마가 그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손을 꽉 쥐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야, 오늘 오신 분, 너의 진짜 아빠야.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아빠 있어요? 진짜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 너의 진짜 아빠야. 엄마가 이제는 너를 보내야 해.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순간 입술이 떨렸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의 옷깃을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도요. 순자는 마음을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남아야 해. 넌 이제 네 아빠랑 살아야 해. 지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순자는 지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생각나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늘 여기 있을게. 지우는 순자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순자도 지우를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지우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가 국밥집 앞에 섰어요. 순자는 지우의 작은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공책 한두 권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차에 오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창문에 손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순자는 가게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 가, 지우야. 건강하게 잘 지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뒷유리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엄마. 순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8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8세가 된 지우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성그룹 전무이자 하버드 수학과를 수석 졸업한 인재였어요. 피고인석에는 70대 노부인 오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저 여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오명희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는 민재와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태성그룹 복지재단 고문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서영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위패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함께 왔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키며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하얀 복사꽃이 피어 있었어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눈 속에 버려진 아기, 그를 살린 여인의 사랑,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세상 모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도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지금까지 사연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